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시작할게요. 종합문제풀이 1주차 해설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1차 이제 합격하고 또는 도중에 입문하셔서 쭉 달려왔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강의고요.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총 6회차로 되어 있는데 저희의 학습 목표는 딱 2개예요. 첫 번째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회차가 되게 6번이라 소중해서 기본 문제, 뭐 대표 문제 꼭 풀어봐야 할 문제 되게 많거든요. 제 욕심은 그런데 그래도 놓지 못하는 건 많은 문제를 보여드리자. 6회차 내가 써보지 않는 것 이상. 그래서 해설 자료를 준비했고 그 부분에서는 자료집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GS 끝나면 이렇게 스프링 해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6회 끝나면 제가 자료집처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양한 문제를 많이 보셔야 된다. 실무도요, 처음엔 여러분 못 푸시죠? 당연하고 이론도 이거 뭐지?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론은 하겠는데? 라고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쓰는 거라 그렇고요. 실무도 열심히 하시면 답까지 맞추시죠. 이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맞추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힘듭니다. 잘 안 되니까 쓰고는 있는데 점수로 이어지지 않는 게 이론이라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도 문제를 좀 많이 보시고요. 저는 GS랑 연계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특히 2기가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쓴 문제 어머 얘는 또 이번에 오늘 문제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다양한 문제를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GS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쓰기 연습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험생 때 저는 이론이 제일 재밌고 점수도 항상 높았어요. 그런데 그 합격한 해에도 저만큼 상위권 친구들도 불안하니까 저는 주 3을 썼어요. 100점씩. 양보도 없었습니다. 100점씩 썼고 그때는 이제 우리 팀원들이랑 돌려보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100점 쓰고 이제 쿨하게 헤어지는 거였는데 여러분은 토요일 날 100점을 썼고 지금 화요일 한 번 더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주 3은 정말 풀로 달렸을 때고요. 최소 2번 또는 100점이 너무 버겁다라고 하면 나눠서라도 소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가를 이제 보고 쓰는 거 이제 없죠. 어떻게든 16페이지를 100분 안에 쓰는 연습을 이제 오늘 하고 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 진도가 우리 GS가 이미 랜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6번 중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자료가 2개 그리고 문제와 답이 있어요. 오늘 자료 이 낱장짜리 한번 보실게요. 낱장. 문제를 어떻게 쓸까는 저는 따로 특강으로 유튜브 찍어놓은 건 없고요. 해설서 강의 6주차 때 PPT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쭉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나눠드렸던 자료를 일부를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2가지로 배점을 올려보고 접근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문제 배점별로 어떻게 쓸까요? 그 고민. 뭐 다 아시겠지만 네 문제로 정형화 됐죠. 자, 보시면요. 문제 1번과 2번에서 승부처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4번 알고 들어간다고 해서 합격은 아닐 것 같아요. 1, 2번 배점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1번 보시면 전략이 그래요. 1, 2, 3, 4 배점이 큰 것부터 써야 그에 합격을 하시는 거고 너무 심하다. 1번급이 너무 심하다. 또는 2번이 너무 심하다 했을 때 모두 공감할 만한 문제면 바꿀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배점 큰 거를 클리어하셔야 득점으로 인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서와 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서와 결. 제 쿼리를 같이 오신 분들은 저의 답안이 아마 마음에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저 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물음표가 뜨고 전략을 좀 계속 고민 중인데 지금 3기에선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해라. 전략을 이제 선택할 때다. 저의 예시 답안의 서결을 좀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겼다라고 하면 저는 문제 1, 2번만큼은 서와 결을 써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 쓰느냐고 본론 다 놓치고 16페이지 못 쓰면 과감히 버릴 때예요. 그래서 서결은
6회차 동안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답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전체 문장의 논점을 좀 짚거나 관련 문제를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쓸모 있는 글을 써놔야 돼요. 제일 비추가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법규처럼 쓰는 서입니다. 잘못 전달이 됐을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 수도 있는데 법규처럼 쓰면 되나요? 절대 아니죠. 우리는요 법규처럼 쓰면 그냥 반복이에요. 문답 반복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결은 전략을 짜시고 저한테 진단을 한번 받거나 자기가 계속 실험을 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서와 결의 배점은 얼마입니다.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진 못해요. 그래도 분량면에서 정말 쓸데없는 말 아니면 그죠? 조금 더 쓴 친구에게 가점은 있다고 점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서 보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있죠. 시험이 다가올수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본서 보는 거예요. 기본서. 그래서 3기에 논문 드리고 있지만 드리는 저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기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그 기본 목차, 내용 이런 것들 정확성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저의 답안의 특징이 뭡니까? 물음과 물음 사이에 플러스 가점 모차라고 해서 검토나 소결을 쓰고 있죠. 오늘 평가 검토랑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로 마무리를 지었고, 그죠? 감정평가 개념에서도 물은 이유를 써줬어요. 그런 식으로 채점 출제자 당신의 의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목차가 들어있다. 또한 6번 보시면요. 맨 끝에 보시면 돼요. 논점 이탈 방지. 왜냐하면 요걸 기억하시는 이유는 그 앞에 부분. 지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꾸 옆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논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문이 길어질수록 물은 부분을 체크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써야 배점이 나가는 것이고 7번 배점이 크고 복잡하다 한다라고 하면 답안 전체를 예측 가능하게 저는 뭐 Q1, Q2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 목차에 그 최대한 많이 써주잖아요. 어떤 글이 나올지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은요. 이건 제 욕심. 18에서 25자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25자는 진짜 꼼꼼한 거고요. 거의 대부분 20자 정도도 저는 이제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그냥 스킬이에요. 답안지 폈을 때 오른쪽으로 막 치우쳤거나 왼쪽으로 뭐 이렇게 삐뚤빼뚤 그런 거 뭐 점수에 영향 주지 않겠죠. 그런데 그래도 잘 다듬어진 답안지가 채점자에겐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자기 나름의 이제 전략들 여기다가 쏟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문제 3번과 4번은 이제 고득점을 향한 필수라고 했는데 문제 4번만 보시면 돼요. 자, 3번과 4번 배점 작은 것들은 가로 부분에 최대한 알고 있다. 그리고 관련 문제입니다. 관련 문제. 3번 문제 3번이 목차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GS에서 계속 강조하는데 제가 16페이지로 들어오는 날은 개설이랑 맺은 말을 날린 날 그럴 땐 딱 16페이지에 떨어지고 18페이지로 간다라고 하면은 앞에 뭔가 길어졌어요. 그게 대부분이 3번에 개설과 맺은 말 쓰거나 또는 앞에서 1, 2번급을 좀 더 정성을 들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3번 목차는 좀 변형이긴 한데 정말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야 점수를 가질 수 있는 게 3, 4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 2, 3, 4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배점 연결 보시고요. 그 답안지 볼 때 저는 이제 오늘 6번의 강의는 뭐 내용 체크보다는요. 우리 이제 목차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배점에서 몇 개 목차 빼냈는지 이런 위주로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배점별은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시고요. 유형별은 뭐 짧게 정리해 보면 우리는 크게 설명과 논증 논안시효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명의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정의는 뭐 의정의는 우리 묻지 않아도요. 1번에서도 하고요. 오늘 타당성 기억나시죠? 평가 검토나 타당성 소모름 앞에서 했다 하더라도 소모름이 나뉜다면 다시 한번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방어적으로 쓰셔야 되니까 앞에 썼으니까 날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써줍니다. 그리고 비교 대조가 제일 많이 나오죠. 비교 설명하시오. 그 부분은 저희 뒷장으로 넘어가서
비교 설명은 로마자 2와 3번에서 보시면 돼요. 비교 설명 A와 B의 여기는 관계인데요. 이 관계에서는 비교 설명으로도 갈 수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맨 마지막 관계 설명부터 보면 대부분요 양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피드백 관계, 그리고 상호 보완 관계, 그리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거나 목적을 위한 단계별로 이루어진 관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로 관계를 보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양자를 관계라는 두루뭉실한 얘기보다는 명확하게 끊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상호 보완, 피드백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때 나올 수 있는 답이 두 번째 줄에 보면 개념, 목적, 방법, 활용, 효과 등등등, 그거는 누구랑 똑같아요? 위에 비교 설명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비교 설명과 A-B 관계 설명은 큰 틀에서는 A-B를 같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에서 정형화할 수 있는 것들, 비교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노나시오에서는 대부분 이런 주제가 출제됩니다. 그 박스 보시면요, 그 어떤 제도에 대한 설명은 당연하고 우리 역할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이유, 필요성, 그리고 3번과 4번 두 개는요, 현재 현업에서 이슈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좀 내놔봐. 문제점을 알고 있는가? 뭐 개선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설명보다는 노나시오로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풀 첫 번째고, 우리 이거는 해설서 일기 6주차에 엄청 길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 정도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제 100점을 같이 풀고요. 해당하는 문제 100점을 더 2교시에 한 번 더 목차 같이 잡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 문답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답. 자, 문답을요, 한번 받아봤을 때 쭉 보죠. 오늘 실전이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문제 1번은 뭔가 긴데 또 안에 들어가면 1번과 뭐 3번, 물음 2-2 뭐 약간의 뭐 암기예요. 그쵸? 지문이 길었을 뿐 준 사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준비했던 패턴 그대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똑같은 논점이 하나 더 실렸죠. 맨 문제 4번. 즉 지금 보고 있는 1번과 3번은 감정평가 방법의 분류편에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문제 2번과 3번은 저희 1번 논점 1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업에 대해서 논하는 건 별로 없는데 문제 2번, 그죠? 타당성 조사 정도는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예요. 좀 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점 4 지대론, 입지론, 그 입지 분석 그거 넣으려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쓸 줄 아는 거 한 번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엔 다 뺐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자, 1번부터 볼게요. 문제 1번 조건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건부는 3단계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꼭 들어가셔야 돼요. 조건부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반론, 설명하시오예요.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얘는 어디로 찾아가면 돼요? 제일 쉽죠, 여러분.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 박스 목차 있죠. 기본서 가셔서 의의부터 그리고 취지부터 해서 6조 2항부터 시작한 조건부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조건부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단순 암기는 나오진 않았고, 지금 사례가 제일 큰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일단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오늘 문제에서 이거 쓰실 줄 아셨을까요? 이거 왜 중요한지에 대한 기술이 소모름 1번이에요. 왜 중요한가? 그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이에요. 예외. 그래서 조건부 평가를 중요시 우리가 다루는 이유를 문제 1번에 이래서 좀 쓰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번은 조건부가 제일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좀 복잡하게 또는 고민스럽게 나온다라고 하면 사례형이겠죠. 누구든 다 짐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사례형은 한 번, 그죠? 아주 짧게 10점 이렇게 나왔어요.
10점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 다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과감히 좀 날려줘야 될 거고, 여기서의 승부처는 그거라고 했죠. 합적실에 대한 서술입니다. 합적실의 서술이 한 6은 되고요. 앞에 이런 설명 있죠. 설명. 이런 것들을 잔잔히 잘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 줄에 20자 정도 들어가면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저처럼 욕심 있는 학생들은 나왔다라고 하면 위에 것도 놓치지 않고 다 적어주는 거죠. 의, 취지 뭐 해서 부과되는 요건 2항, 3항, 4항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잘 적고, 아까 총론 꼼꼼히 암기해 주세요가 이제 이런 데서 실력 발휘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건부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문제인가 보면요. 조건부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바로 문제 1의 물음 2번입니다. 따라서 어떤 취지로 이게 구성되어 있냐면, 오늘은 골프장이라고 나왔지만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큰 틀에서 두 번의 그 대출을 실행하게 돼요. 그때 우리한테 오는 건 담보평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문제 2번 볼게요. 땡땡은행으로부터 현황, 임야이나, 그죠? 관계법령회의거 지자체로부터 골프장 개발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득했대요. 아, 이거는 두 가지의 단계 중에 즉 두 번째입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착공을 위한 대출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뭘까? 첫 번째는 토지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한 대출입니다. 여기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시행사가 들어가가지고 여기 지금 몇 필지입니다. 200필지잖아요. 200필지를 지금 내가 소유권 확보를 하려고 해요. 그걸 위해서 내가 담보평가를 의뢰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개발 사업 할 거고 골프장 들어설 겁니다. 조건부를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PF에서 이 대출에서는 대부분 개별 평가로 지금 현황 보이시는 임야 개별 필지대로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애는 이 부분이에요. 이제 다 왔어요. 소유권 확보도 다 끝났고 은행에서 돈 줄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인허가 모든 사항이 세팅이 다 끝났어요. 이제 돈을 주고 올리고 분양금이 들어오면 그걸 다 갚는 시스템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의 사안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된다 안 된다의 논의는 중요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되니까. 되니까. 그래서 얘는 실무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 만약에 수험적으로 묻는다라고 하면 우리 두 개는 구별할 줄 알아야겠죠. 지금 이제 사업장에 들어가서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대출을 하는데 이걸 1단지로 달라? 그렇게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사이즈는 두 번째 단계에서 조건부를 얘기하고 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음 1번부터 확인하면, 자,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우리 이런 표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죠? 사례 5가지, 3가지 이런 식으로 예를 설명하고, 여기서 실수하지 않는 것 기출 기억하세요. 1단지 예시 3가지 하라고 했죠. 그것은 정답이 있다. 답정너라고 했잖아. 여기도 그래요. 6조 2항에 법의 목특사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재사항 하나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 이걸 좀 짜내야겠죠. 근데 이것도 답은 정해졌어요. 여기서 조건부든 직업윤리든 어떤 이유를 물을 때 있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해설서 여러분 첫 장 열면요, 이 실무 기준은 이거 위에서 제정했다라고 해요. 감정평가에게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고 만들었다라고 해요. 즉 직업윤리를 지켜라, 조건부 조심해라, 이런 것들 모두 다 뭐예요? 가장 정확한 금액 산출해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또 바꿔서 써야겠죠. 그러면 공정성과 신뢰성, 평가에게 제고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랑, 잘 지켜라, 직업윤리 규칙 다 지켜라, 이거는 다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책임이 묻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임 소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가지 이 목차 기억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방어할 수 있어요.
제일 괜찮은 감정에 내가 산출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분쟁에 휘말렸을 때 나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목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음, 본물음, 소물음 2-1에서 가능 여부 검토하시오. 기출과 똑같이 10점. 10점 안에서 합적실 표현을 좀 잘해보자. 매끄럽게. 두 번째, 유의사항. PF 대출을 위해서 여기 유의사항 있죠? 계속 반복이죠. 저희 어떻게 목차 가져가요? 감정평가 절차에서 좀 특이하게 좀 쓸 수 있는 애들이 힘줘서 쓰고 있어요. 그죠? 절차로 답한다. 네, 절차로 답한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답안지 한번 볼게요. 답안지. 자, 답안지 1쪽입니다. 여기서는 그 강론이 좀 튀어나왔어요. 예, 강론이 튀어나왔는데 오늘 복귀하실 때 여기 본건 PF라고 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금융 기법 있죠? 요거 강론 가서 한번 체크. 그죠? 특징 등장하는 SPC. 그다음 여기 부의 금융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효과 특징들 있죠. 10점 정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사업 인허가가 완료된 후에 착공 들어가는 시점에 실행되는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 실무적으로 돌아가면 그냥 담보평가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인데 세 번째 줄 보면요. 사업성을 예측하여 지분 금융 방식으로 진행되는 본래 PF와 달리 그냥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파트 개발 사업 다 그냥 대출 방식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부채 금융 방식으로 조달된 PF로는 조달된 자금을요. 기존 대출 상환 그리고 초기 공사비에 충당되고 분양 대금으로 본 PF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는 여기 부채 금융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아는 척을 어디에서 했냐면 PF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본 물음에서 했던 답안을 했어요. 본건에 부과된 조건은 이러이러해서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답을 했죠. 다음 골프장을 전제로 조건부 감정평가 진행 오케이이다.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완벽한 완벽한 사례가 아닌데 여러분 한 번 더 사례형으로 나왔을 때 정말 별표 쳐놓고요. 별표 쳐놓고 물은 거를 이때는 앞에 서로 다 끌어오세요. 그래서 상황별로 다 꼬치꼬치 물었잖아요. 그런 문제 유형에서는 서에서 다른 수식어나 문장 생각하지 마시고 길어진 지문에서 물은 거 있죠. 그 물은 것만 정확하게 대답하면 정말 차별화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채점자가 조금 가릴 수 있어요. 답안지를.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해 보시고 넘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요. 답안지 패턴 한번 볼게요. 15점이고요. 15점. 15점이면 그냥 통목자로는 최소 4개 이상은 나와야 돼요. 보시죠. 1번 조건부 감정평가의 개념 있죠. 개념. 여러분 취지 3가지 써봐라 라고 하면 3가지 기억나시겠어요? 왜 이거를 조건부를 만들었을까? 첫 번째, 현실 수요에 대응하자. 그죠? 그 다음 의사결정에 도와주고요. 마지막 책임 소재 명확화. 그리고 하나 더 있나요? 오남용. 그죠? 조건부가 없었을 때는 이래저래 막 이상한 사이즈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 수요에 대응하고 오남용도 막습니다. 일단 1번, 2번 가능한 경우는 여기서 나눠줘야겠죠. 15점 분량에서 여기 법의 목특 사로 나눠지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가르쳐놓고 해설서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해설서에서 친절히 설명한 예시들을 구성해서 답변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법의 목특 사로 들어가고 반가로 1번 밑에서 네 번째 줄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법규에서 지정해놨다라고 하는 게 토지보상법 말이에요. 개발이익 배제해라. 두 번째, 의뢰인이 조건 부과했다. 여기는 세 번째 줄에 그 예시들 있죠. 예시들을 한번 쭉 보세요. 도시계획의 실시 여부, 택지 조성, 수면 매립의 전제, 불법점 등등등 보면 민간인 혼자 1인이 가서 이거 조건부 해주세요 이런 사이즈가 아니라요. 상대는요, 의뢰인은요, 거의 대부분이 공이거나 관이거나 좀 정부 단체거나 지자체거나 이런 식의 당사자가 등장할 거예요. 그 당사자의 위치에서 할 법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아무 예시나 쓰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맥락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당사자가 이제 개인은 아닐 것이다. 자, 그다음 3번 사회 통념상은 첫 번째 목적 부분이 있고요. 넘겨서
목적과 세 번째 줄의 특성입니다. 목적과 특성.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요. 이제 신나게 열심히 막 적었잖아요. 시간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3번에서 이 두 가지 목차로 깔끔히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1번, 감정평가에게 여기 지금 써놨던 거 있죠?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하고요. 그리고 책임 소재 명확화 두 가지의 목차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 규정도 써놓으세요. 윤리 규정 뭐 디테일하게 묻고요. 이 규정 왜 준수해야 하는가, 그죠? 왜 규정 만들었는가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디테일하게 그 부분만 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쭉 보면 출제위원이 바라는 건 이렇게 큰 문맥을 좀 썼는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으로 방어적으로 목차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능한가 보시죠. 본건 평가가 가능한가? 1번 부가 요건은 이렇게 보시면 본건은 의뢰인이 조건 제시했어요. 즉 6조 2항 의뢰인이 요청에 따른 거고요. 자, 여기 2번입니다. 2번 별표해 놓으시고 저랑 계속 그 조건부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장들을 체크해 두시면 돼요. 매끄러운 문장들을 이런 식으로 써야겠다. 어떤 식이냐? 합리성 보시죠. 합리성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 소재지, 대상 물건이 어디 있는지. 골프장이니까 지방 수도권 할 거 없이 다 호황이긴 한데 뭐 수도권이면 더 안정성 있을 거고, 부동산의 성격, 골프장 수요 엄청 좋다. 오케이. 그리고 의뢰자, 은행, 자금력 좋고, 사업 시행자, 관계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여기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검토하겠다 해서 본건은 보시죠. 골프장 수요가 많다. 그래서 합리성 인정된다. 이런 얘기를 뒤에 적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특히 개발사업 후에 임야에 비해서는 골프장 1단지가 당연히 경제적 가치가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합리성도 있다. 경제적인 합리성도 있다. 적법성에서 어느 책을 다 찾아봐도 이 단 한 줄밖에 없어요. 공법, 사법, 불문하고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성인데, 여기 두 번째, 모든 개발에 필요한 거 다 확보했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이제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토지 소유권 확보도 이미 다 끝났다. 이 대출은 두 번째 단계 대출이기 때문에 여기 시행되는 보온 PF 담보 대출을 위한 평가 의뢰로서 적법하기도 하다. 뭐 부딪힐 게 없어요, 지금. 자, 넘겨서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에서는 여기 첫 번째부터 사경, 물리, 기술 요렇게 풀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된 문제별로 사경, 물리, 기술로 대답할 수 있는 그 단서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골프장 수요 증가를 얘기했고, 밑에서 네 번째 주 경제적 측면에서는 의뢰인이 은행이기 때문에 자금력도 풍부하고 자금을 대주고 있고 현재 인허가도 모두 득했다. 그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200필지 다 확보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케이, 실현 가능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3번 마무리입니다. 본건 평가 가능 여부 된다. 된다 안 된다는 이제 이 문제에서는 좀 된다가 유력하지만 저희는 두 번째 줄 끝에부터가 좀 촘촘히 써줘야겠죠. 해당 감정평가가 평가 조건을 전제로 할 때만 성립한다는 그 우리 규정.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다만 요건 만족하지 못하면요 언제든 그죠? 타당한 조건으로 개정해라 또는 불합리하면 반려해라. 그죠? 거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건부가 나온다라고 하면 적법실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쓸 거고,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총 설명에 하라의 그 내용들을 어디까지 내가 쓸 수 있는가 시간 내에,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2-2번 한번 볼게요. 여기는 목차만 볼게요. 자,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 땡땡 평가 시 유의사항은 절차로 구성돼요. 그래서 1번. 일단 PF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의 정의를 좀 적어주시고 6쪽으로 넘어오면 기본적 사항의 그 확정 시 유의사항입니다. 저희 패턴 동일해요. 동그라미 1, 2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 줄은 의 써주세요. 기본적 사항 확정에 의 써주고, 자, 의뢰인은요 땡땡 은행으로, 좀 동일한 말 반복이긴 한데 오케이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조건부가 가능 여부 판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본적 사항 확정에서 물적 1단지로 보겠다. 골프장으로 보겠다. 그다음 3번 가형료 분석 시 유의사항인데요. 거기 보시면 가치 형성 요인 분석이란 해서 일반론 써주시고 세 번째 줄부터 지역 분석 얘기랑 그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 개별 분석 얘기를 써주시는 거예요. 지역 분석에서 기억하실 거는 골프장의 특징을 고려해서 인유동, 즉 그 대상 지역의 그 분석 지역입니다.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인 인유동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골프장은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저 제주도까지 다 같이 보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사례 수집해오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질문이 들어오는 게 왜 홀당 가격으로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거래 사례 비교법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비교 단위가 물건이 좀 특이하다라는 애들은 우리 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제곱미터다. 얘는 홀당 얼마라고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 문제 풀 때 비교 단위를 그렇게 주기도 해요. 근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고는 있지만 평가서는 당연히 이제 얼마, 제곱미터는 얼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기억하시고, 자, 개별 분석에서는 맨 끝에 줄 1단지 단위랑 가격입니다. 단위랑 가격. 그리고 마지막 방법 적용과 시상가액 적용 유의점이에요. 자, 첫 번째인데요. 골프장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7조 1항에 따라 개별입니다. 개별. 따라서 원가 방식 적용하면요. 물건별로 끊어주면 돼요. 토지, 건물, 구축물 등 물건별로 주된 방법을 쓰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골프장 부지예요. 부지. 그걸 1단지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들은 이게 골프장 부지인지 골프장 전체인지 이것도 헷갈리지 말고요. 두 번째, 이게 일반 평가인지 저쪽 표준지 조사 평가에서 말하는 특수토지인 골프장을 바라보는 입장인 건지, 그죠? 두 개 다르죠. 왜 다르냐라고 하면 후자는 원가법이 원칙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 부분도 확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요, 조건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애를 다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우리 복귀가 보이시죠? 복귀. 조건부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4번 보실게요. 문제 4번. 문제 4번입니다. 대량과 개별 평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조건부는 정통적으로 중요해요. 그냥 원래 중요해. 얘는 계속 규정이 들어와 있고 지금 기출도 돼 있고 얼마든지 물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류라고 생각하시고, 대량과 개별은 예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게 우리 자동평가 모형, 대량평가 모형, 통계적 기법 요렇게 할 때 누가 딸려 나오냐면 지금 보시는 여기 대량평가라는 개념이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 해 전부터 계속 요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량평가, 개별평가는 그 부분을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던 거 대량과 관련되는 겁니다. 대량은 일단 과세평가랑 연결이 되고요. 과세평가를 우리 공시지가 무용론 나올 때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자? 통계적 기법으로 그냥 다 돌려버리자라고 했죠. 그래서 통계적 기법,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자동 산정 모형까지. 시작이 대량평가라는 이론적 개념이에요. 대량평가. 그래서 자동 산정 모형은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해요. 얘는 대량 평가고 부동산 집단을 평가하려고 하고, 이걸 기반으로 시작된 그 컴퓨터 통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인이라 하면 금융기관에서, 그죠?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형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은 하긴 합니다. 근데 그 뿌리를 쭉 찾아가 보면 전체를 바라보는 대량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점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수수료 평가, 한 필지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답안지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이 구성이냐면
설명하시오잖아요. 설명하시오. 이 이론서에는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양자를 비교하는 내용이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3번까지 크게 보시죠. 1번 개념 나와 있고 2번 설명할 게 양자 비교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요. 3번 관련 문제 보시죠. 과세평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평가 보시면 1번 특정 시점 기준으로 일단의 키워드는 부동산 집단이에요. 부동산 집단. 뭐라고 표현할지 되게 고민스러우셨죠. 부동산 집단이라고 적어주시고 통계학적 방법이고요. 통계학적 방법 세 번째 줄. 어떤 식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는 두 가지. 평가의 일관성 그리고 옆집이 과세의 80%인데 나는 50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량은 과세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 일관성과 균일성 요구하는 과세 평가로부터 발전해 왔고 계속 끊임없이 같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별 평가는 그냥 통상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아주 이론스럽게 얘기하면 그냥 수수료 평가라고도 합니다. 자, 비교는 세 가지. 지역 분석의 범위랑 대상. 근데 계속 같은 말. 첫 번째 집단입니다. 부동산 집단. 그리고 넓은 범위의 시장 지역. 그리고 가역료는요. 가역료 역시 세 번째 줄 보면 부동산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고 개별 분석은 여기 단 한 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대상 부동산만 바라보는 거고요. 대상 부동산 밑에 두 번째 좁은 범위. 그래서 일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분석은 우리가 부동산 분석이란 말을 썼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대량과 이 개별이란 자체가 미국의 과세 시스템 이론을 우리가 차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 좀 낯설죠? 예, 우리 부동산 분석 얘는 개별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적으로 볼 때요. 대량 평가는 집단으로 기준하지만 그 집단을 나눌 수 있는 기준점들은 있어요. 용도 계층이라고 했죠. 우리는 그냥 용도 지역. 건축 유형, 낮인지 건부지 중에서도 어떤 유형인지 근린 지역 등 부동산 집단 단위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요. 대량 평가는 일관성과 균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A랑 B랑 똑같다고 의뢰인이라 하면 이제 재산권을 가진 국민이겠죠. 이의 신청을 해도 그게 기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표준화된 수정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전체 균형 만질 때 어떤 기준점으로 내가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얘기해요. 자, 계량 평가는요. 그냥 당연히 여기 평가 판단을 즉 대상 부동산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품질 관리라고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요. 품질 관리. 평가 가치의 신뢰성과 균일성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대량은 과세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과세 관련 기관들의 법적 기준과 바로 밑에 납세자들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평가해 내야 되고요. 개별은요. 평가가 그냥 잘 됐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차를 못 맞췄다 하더라도 이제 그 양자의 비교 기준점만 아시면 되잖아요. 부동산 집단과 개별 대상 부동산 하나. 그걸로 얘기를 하고 제가 1번에 지역 분석 범위와 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1번 지역 분석, 2번 개별 분석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렇게 좀 필터해서 다시 보셔도 돼요. 자기가 쉽게. 자, 그리고 관련 문제는 과세평가입니다. 과세평가에 우리 이제 4기, 3기 들어가면은 이런 거 써볼 거예요. 자동 산정 모형.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오늘 다루지 못한다라고 하면 GS랑 계속 연계되기 때문에 한두 번은 계속 더 보실 것들이에요. 볼 거예요. 그래서 정리 못한다고 해도 그 논점만 좀 잘 따라오시면 문제로 보고 시험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논점을 봤어요. 시간이 잠깐만 보면요. 우리 논점 해설 자료 10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0쪽. 해설 자료 10쪽입니다. 해설 자료 10쪽. 자, 감정평가 방법의 분류인데요. 여러분 저랑 논점할 때
논점할 때 제가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네. 개별대 일괄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별대 일괄. 그래서 오늘은요, 이 조건부는 그 개별대 일괄보다는 이제 뒷부분이긴 한데 제일 여기서 감정평가 방법에서 분류해서 중요한 건 개별대 일괄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조건부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논점이 이것이고, 그다음 용어 기억나시죠? 토지 점 건물, 토지 및 건물, 뭐라고 우리는 부르죠? 복합 부동산입니다. 즉 구분 소유가 아닌데 그 복합 부동산을 뭘로 평가해야 될지를 가장 많이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1단지였다. 기억나시죠? 복합 부동산과 1단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고,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요, 그 일괄 감정평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평가 방법, 그리고 배분하는 기준이에요. 기출문제 그대로인데요. 요걸 한 번 더 써봐야 되는데 못 써서 2번 보시죠. 2번. 일괄평가를 이론적으로 근거를 대봐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론스럽게 대답하. 부동산은 토지, 건물, 기여도나 효용을 분리할 수가 없다. 그죠? 전체적으로 나오는 효용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시장에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거래된다. 일괄 거래되기 때문에 일체 평가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론적 근거에 하나 더 생각해 놓으시면요, 반대로 왜 일괄을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개별평가의 문제점,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금방 했던 거, 효용은 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한다? 할 수 없다. 그죠? 일체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아주 이론스러운 게 여기 들어가요. 두 번째. 왜 일괄로 가야 돼? 일괄이 우리 시각이 아니라 미국의 시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일치성 이용의 원칙. 원칙에 반한다. 개별로 평가하면 이게 그래서 일괄로 가자의 주의가 굉장히 저쪽의 시각인 거예요. 우리랑 맞지 않는. 우리는 개별로 등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제도예요. 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이론적으로 일체로 거래되고, 그죠? 효용을 분리도 할 수 없고 하니 계속 논해보자라고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일치성 이용의 원칙이 나오면 우리의 사고랑은 자꾸 매칭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뭐 더 있겠지만 이런 기본서들을 보면 이 두 가지를 이유로 어디로 가자? 일괄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모도 아니고 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갈 수 없지만 이제 우린 뭘 얘기하면 돼요? 갈 수는 없지만 우린 시장가액 조정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칙 12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별로 했지만 일괄로 검토했어. 이렇게.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거 한번 보시고요. 합리적 배분 기준이 조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나왔기도 했고, 그래서 한 번 더 이거 돌아가서 같이 뭐 읽진 않고요. 여기도 한번 봐주셨으면 해서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1단지 한번 볼게요. 12페이지예요. 12페이지의 1단지인데요. 항상 제 거 문제 따라오시면 얘는 꼭 만나는 필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요, 쭉 준사례형이에요. 물음 1번 보시죠. 일반론이에요. 개념 써라. 그리고 1단계 평가 방법, 그리고 미치는 영향. 이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대상 토지 가능하니 그렇지 않은가. 조건부에서 합적실로 승부 냈듯이 여기는 어디 보시면 되냐면 13쪽에요. 1번 여기.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본서에서 봤던 1단지 판단할 때 유의해라. 그거 다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 애들은 2번 목차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배점 따라서 얘는 얼마든지 더 느리고 줄이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한번 보면 어떤 식으로 쓰냐면 동그라미 1번의 끝에 사회적으로 같다.
획체 같다 인정돼야 되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경제적으로는 합병 증가 효과 플러스가 나야 좀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행정적 측면에서 여기서는 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인허가 발령 이전이기 때문에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성은 결여됐다고 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완벽히 성립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합적 시 풀도 똑같죠. 문제 패턴이 뭔가 길어 보이는 지문이 있지만 써야 될 건 동일해요. 1단지의 기본론은 알고 있어야 되고, 된다 안 된다는 이거 가지고 하는 거고, 배점이 길어지거나 사례에서 짚는 게 달라지면 2번 보시죠. 그 밖에 1단지. 여기서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사례의 문제가. 그렇게 해서 3번 마무리 1단지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차이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14쪽 14, 15 보시면요. 소급이랑 대량 개별 나왔어요. 다른 내용을 싣고 있는 건 아니고 문풀 똑같이 싣고 있는데 저희는 14페이지 소급만 볼게요. 소급에서 조심해야 될 것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소급. 자, 상당 기간을 소급한 과거의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의뢰 받았어요. 이 평가의 수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토할 사항 기술하시오. 여기서 3번 과거 기준 시점이라는 조건의 타당성 해서 합적실로만 빠져서는 안 된다. 소급도 조건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소급이 원하는 답은 1, 2가 있어요. 1번 정의 자체에서 말했듯이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진행되는 건이 소급이에요. 그러니까 검토된다 안 된다 해서 중요한 게 자료 수집이 되는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론에서 자주 등장 되게 현업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게 역진적 시점 수정만 하면 사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례가 한두 개가 있어요. 그거 쓰면 안 될까라는 그런 게 있는데, 역진적 시점 수정은 할 수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만 볼게요. 현재 자료를 역진적으로 시점만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시점만 수정하여 과거 가격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 왜냐하면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며 기준 시점 당시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따라서 세 번째 줄 보면 역진적 시점 수정을 적용할 때 기준 시점에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반영된 가격을 단순히 시제만율로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론적으로 봅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3번 조건의 타당성인데요. 자, 여기 3번의 별표 소급이 나왔는데 오전 분량밖에 내가 준비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길지? 라고 하면 3번 합적실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과 조건은 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점에 따라서 가는 문제이긴 한데, 그죠? 1번과 2번이란 내용이 딱하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누락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저희 문제 2, 3번 설명하겠습니다.